반장들 반가워요. 주말 잘 보냈어요? 네. 지난주는 아주 바빴죠. 6월 18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통화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통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죠. 네, 제가 트럼프 대통령 17일 일정을 보니까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미 지났어요, 트위터, 17일. 일어나서 네. 트위터, 그리고 네. 골프장, 네. 그리고 돌아와서 또 트위터. 아하.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화는 이루어지지가 않은 건데 좀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통화를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네. 통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린 번호도 교환했고 또 그만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좀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그러다 같습니다. 내일 바로 통화하면 어떡하려고. 그럴 수도 있죠. 네, 좋습니다. 정 반장. 네. 그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또 바꾸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창당을 작년 2월에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어요. 얼마 안 그러니까 됐잖아요. 1년 네. 6개월이 채 안 됐는데 다시 네. 당명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아하. 당 쇄신 차원인데 또 그것조차 또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지금 자중질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자세히 좀 얘기해 봅시다. 별일 없죠? 갑시다. 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이르면 이번 주에 북미 간의 후속 협상이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정상 간의 한라인 통화가 임박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지만 두 사람이 이제 번호를 딴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직통 번호를 교환했다는 건 그만큼 신뢰가 쌓였다는 거겠고요.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일단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강경화 장관이 오늘 취임 1년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하고 전화 통화를 했더니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 마주 앉을 거다 이런 얘기를 폼페이오 장관이 했고요. 또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가겠다는 게 미국의 의지다라고 강경화 장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올해 안에 추진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다라는 강경화 장관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바로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거기서 지방선거 관련한 언급이 꽤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으로 국민을 나누는 지역주의 정치 그리고 색깔론으로 국민을 편가르는 분열의 정치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했고요. 그러면서 높은 지지에 감사하지만 오히려 등골이 서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참모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아마 반장들 발제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앞에서 조금 언급을 하고 가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0일이 세계인권의 날인데 그때를 맞아서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현재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12월 특별 보고를 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게 국가인권위원 측의 설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미집행 사형수가 61명이 있는데 1997년 12월 이후에는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양 반장이 이쪽 전문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자, 앞으로 토론회 등 많은 중간 절차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양원보 반장이 한번 발제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의 움직임과 드루킹 특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원 검찰 관련한 이슈부터 정리하고요. 북미 접촉 속보와 남북 교류 문제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야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지난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온 지 사흘 만이죠. 사상 첫 대법원에 대한 수사인 만큼 검찰로서도 강제 수사와 전현직 대법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일단 부담은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본격화된 사법부 수사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검찰 내 최고 칼잡이로 불립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수사라는 점을 고려해서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특수 1부에 맡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직제상 윤석열 지검장, 그리고 한동훈 3차장 검사, 그리고 특수일부 신자용 부장검사 이렇게 지휘체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 멤버입니다. 윤석열 수사팀장 아래 한동훈 신자용 파견 검사였었죠. 특수일부는 현재도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청와대 보고서 조작건을 수사하기도 했죠. 검찰은 이번 사건을 특수일부에 배당을 하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즉 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뤄졌고 또 청와대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성산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수일부라는 상징성을 통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법도 한 게 비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한 개별적인 수사가 아니라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를 향한 수사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수사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한 판사 뒷조사 의혹,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의 협력 차원에서 이뤄진 재판 거래 의혹, 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문건 분석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은 410건으로 이 중 98건은 공개가 됐죠. 나머지 비공개, 미공개 문건도 검찰이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특별조사단에서 획득한 인적, 물적 자료, 이건 미공개 문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일단 모두 제공을 할 절차에 따라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10건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찾아낸 문건입니다. 즉 검찰 입장에선 수사 대상인 법원이 선별해낸 자료만 보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문건 그 외에도 작성자와 보고자, 또 작성 경위나 수정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체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일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사법부가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과 법원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과는 관계없는 기타 민감한 사법 행정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기 때문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미공개 문건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즉 검찰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는 압수수색인데요. 압수수색을 하려면 먼저 영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미리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아마 형사소법 원칙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건 바로 법원의 몫입니다. 즉 검찰이 법원 행정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다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적법한지 또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추후 있을지도 모를 구속영장도 마찬가지 절차를 겪게 됩니다.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는 과연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요. 현재 접수된 20여 건의 고발장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원 전 차장 등이 피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검찰에 대한 수사 혹시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형사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장 쪽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예, 그때 가서 보지요. 특조단의 조사를 거부하셨는데 검찰 조사 만약에 시작되면 거부하시진 않으실 거란 말씀이신가요? 아니 뭐 그런 이야기보다도 하여튼 그때 가서 보시죠. 지금 미리 묻지 마시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협조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당장 특별조사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재판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뜻을 밝혔죠. 재판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관들이 이 같은 입장을 낸 마당에 검찰이 과연 제대로 칼을 겨눌 수 있겠냐는 겁니다. 대법관들의 성명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란의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대법관들의 입장문은 그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부적절한 발표였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상고심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여기에다 법원노조와 민변 등 시민단체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재판거래 의혹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검찰 재판거래 의혹 특수 일부 배당 본격 수사 착수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아까 그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자, 검찰이 이제 사상 처음이죠. 사법부를 상대로 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뭐 소환 날짜나 이런 게 나오진 않았지만요. 사건을 재배당했잖아요. 이제 특수 일부에 재배당했는데 글쎄 뭐 아름다운 표현은 아닌데 많이들 쓰니까 저도 좀 얘기를 하자면 검찰 내 내노라 하는 칼잡이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특수 일부다.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아무튼 뭐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특수 일부에 배당했다는 설명도 있었는데 어때요, 정 반장? 일단은 관련 문건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게 순서겠죠?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서 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제공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그 이후에 검찰도 본격적으로 수사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공공형사수사부에 이 배당을 했던 사건을 특수 일부로 재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김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우선 검찰은 임의 제출 방식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자료를 건네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문건 작성 배경, 중간 보고자, 최종 보고자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 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필요하다고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즉 법원 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 수사에 찬성하는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과는 무관한 기타 민감한 사법 행정까지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영장이 발부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 검찰은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해서 서울중앙지검의 보고를 받고 협의해서 수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또 사실이 진실이 밝혀지는 데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비공개 문건 더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그때 이제 시절이 아니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때 그때 전례를 감안하면은 글쎄요, 뭐 하드디스크 전반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에 또 상황이 다른 거니까요.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어때요? 당장 이제 뭐 수사가 시작된 만큼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단은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고발인으로 여러 번 이제 적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현재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과 법관 사찰 등과 관련해서 약 20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피고발인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직 대법관들도 고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재판을 담당했던 전현직 판사들도 직간접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수사 대상이긴 하지만 검찰이 관련자들을 뭐 기소할 수 있을지는 좀 아직까지는 미지수인데요. 뭐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선 범죄 혐의를 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원 조직법상 판결과 관련한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심리한 대법관이나 판사들이 재판 과정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다만 특정 판사의 채무 관계를 들여다보는 등 뒷조사를 하거나 또 뭐 일부 학회 행사를 축소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지난주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요. 사법부가 직접 고발 조치하진 않겠지만 검찰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법원 내에서 많은 반응이 나왔는데 그중에 이제 대법관들이 재판 거래는 없었다라는 입장문을 또 바로 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화가 나온 직후에 대법관 13명 전원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법관 13명 가운데 일부는 주요 재판 당시 대법관이 아니어서 의혹의 진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면서 전혀 모르는 위치에서 무고함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대법관들의 반박 성명은 이 사법부 분열을 가져올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민변과 법원 노조, 시민단체 이런 곳에서는 대법관에 대한 비판 쏟아냈습니다. 조석재 공무원 노조 이 법원본부장, 이 대법관들이 현재 사법부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너무나 뻔뻔하고 부적절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김호철 민변 회장도요. 사법농단 당사자로 관여하신 분들이 대법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자중해야 할 거다. 특히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회적 소수와 약자로서 사법거래의 희생양이 되었던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피해와 그 회복을 위한 억울한 심정을 감싸고 해결하기에는 국민들의 참담함과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상당히 많은 거리가 있는 입장이었다. 네, 사법거래 의혹 수사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 압수수색 범위 또 이제 소환 대상자가 이제 정해지면요, 저희가 계속해서 또 속보를 다뤄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속보를 저희가 전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또 문무일 총장과의 대화 내용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제 검찰 분위기는 어때요? 이제 다소 우려를 하는 뭐 그런 분위기라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네, 문무일 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적법성도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했는데요. 이 발언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청장과 함께한 오찬에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당시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국민들이 같은 내용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서 2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하냐라면서 수사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문무일 총장이 효율성만큼이나 적법성도 중요하다고 말을 한 건 이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의 이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요, 경찰이 죄가 된다고 판단하는 사건만 검찰로 송치를 하고 송치하기 전에는 검찰이 사건 지휘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독립적인 1차 수사기관이 돼 전보다 힘이 세지는 셈이고요. 이에 대해서 문무일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오찬에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즉 수사권을 조정할 경우 경찰 권력이 커지는 만큼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경찰 권력 또한 나눠야 한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제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닌데요. 자치경찰제를 간단히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최 반장? 이 자치경찰제라는 건요,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 소속의 지역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현재는 전국 경찰을 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국가경찰제라고 하는데요. 이것과는 달리 지역별로 권한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좀 모르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표정으로 웃었어요. 재 반장이 아까 말을 시키니까. 자, 드루킹 특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주 저희가 다루진 못했는데 특검보가 임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수사팀장도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드루킹 특검팀의 진용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검찰의 파견 검사도 요청한 상태고요. 이제 검찰에서 이제 보내주는 검사들이 확정이 되면은 아마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텐데 그동안의 수사 기록을 달라고 요청을 했다면서요? 네, 우선 수사 실무를 책임질 드루킹 특검팀 수사팀장에는요,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가 합류했습니다. 또 특검보 3명 가운데 박상용 특검보가 대변인을 겸하기로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오늘 수사 기록을 요청했다면서 가능한 빨리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특검팀은 법무부의 현직 검사 파견도 요청한 상태로 특검법에 따르면 최대 13명까지 파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 특검보는 수사를 잘 아는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역시 이제 속보인데 경찰이 KT 황창규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이죠. 4명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게 어떤 사안이죠? 예, 경찰이 KT 현직 CEO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한 게 2002년 민영화 이후 처음이랍니다.
이 경찰은 이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위 이 상품권 깡을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서요. 약 5억 4천여만 원을 국회의원 99명의 후원 계좌에 입금한 혐의가 드러났고 바로 이 과정에 황창기 회장이 관여한 걸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KT에서는 CEO는 해당 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 KT 새 노조는 황 회장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받아라 이렇게 황 회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 검찰의 대법원 수사 초유의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정말 많은 속보가 나올 거예요. 최 반장이 좀 이 사안이 좀 당분간 꽤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좀 꼼꼼하게 좀 챙겨주기 바라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검찰 재판거래 의혹 특수 일부 배당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남북미의 2라운드 협상이 본격화됩니다. 남북은 오늘 체육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적십자 회담,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점검 등을 이어가죠. 서로 직통번호를 교환한 북미 정상은 전격 통화를 할 가능성이 이번 주에 통화를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비롯한 3대 한미연합 훈련 중단이 가시화된 상태고 폼페이오 장관이 빠르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방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빠르게 돌아가는 포스트 북미 시계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선수가 치열한 볼다툼을 벌이는 이 장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 통일 농구 대회를 끝으로 이제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자타공인 농구 매니아 김정은 위원장은 얼마나 농구가 그리웠을까요? 전직 NBA 스타 로드먼을 불러도 보고 경기장도 여러 번 찾았지만 목마름을 채우진 못했나 봅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체육, 문화 교류가 물꼬를 트자 김정은 위원장은 무조건 농구부터 하자며 콕 집어 얘기했습니다. 농구 경기 이제 좀 먼저 잘 만들어요. 그다음에 분남이 힘 합치면 우리 아시아에서 1등은 너무 문제였고, 그럼요. 세계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강팀이 될 겁니다. 그럼요. 어제는 국 위원장님이 또 특히 농구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실현되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오는 8월 아시안게임, 남북 통일 농구대회 등 체육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부터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앞서 남북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국제대회로는 11번째로 공동 입장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남북 통일 농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통일 농구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실 건지. 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사항은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시기는 아직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번 주엔 남북 체육회담을 시작으로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줄지어 열립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를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하게 되죠. 22일엔 8.15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적십자 회담이 북측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만약 북미 정상이 통화라도 한다면 이에 따른 후속 고위급 회담도 곧장 성사될 걸로 보입니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한라인 통화를 전격 예고했습니다. So how are you going to celebrate Father's Day? Work. I'm going to work. I'm going to actually be calling North Korea. 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열린 단독 회담 도중 두 정상이 김여정 부부장과 세러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을 불러서 서로 직통번호를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I can now wait. I can now call him. I can now say, well, we have a problem. I told him, I gave him a very direct number. He can now call me if he has any difficulty. I can call him. We have communication. It's a very good thing. 또 이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 책상의 핵 단추를 없앤 사람이 당신이라는 걸 전 세계가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직통번호 교환에 면전에서 한 특급 칭찬에 그만큼 수시로 소통하면서 신뢰를 이어가자는 표현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 협상이 깨지면 재개하겠지만 내가 먼저 워게임 중단을 제안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을 얻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중단을 요청했다는 북한의 보도와는 정반대의 설명이죠. 아무튼 두 정상은 세계의 첫 만남을 통해서 상당한 신뢰를 쌓은 것 같습니다. 직통전화 역시 말 그대로 통화를 한다는 것보다는 그만한 신뢰가 있다는 상징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핫라인 통화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어떤 핫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좀 설명해 줄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답을 폼페이오 장관께 얻었습니다. 협상의 총책임자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 간 통화와는 별개로 곧 방북할 수도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 마주 앉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 등 3대 한미연합훈련 중단 소식이 공식화되면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 또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해서 빠르면 이번 주 북미 후속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빨라지는 남북미 2라운드, 폼페이오 곧 방북 가능성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신반장이 앞에 보니까 저랑 같은 세대더라고요. 슬램덩크 세대. 알아요? 슬램덩크? 강백호.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인데. 부장 혹시 최백호 씨하고 혼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가수예요. 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보셨어요? 그럼요. 예. 최백호 씨라뇨. 예. 물론 최백호 씨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보다 전 서장훈 씨가 예능인인 줄 알았는데 농구 선수였어요. 네. 무슨 얘기예요? 네. 자, 예전에 4번 타자 왕종훈 이런 만화도 기억이 나고요. 자, 지금 이제 남북 체육회담이 진행 중입니까? 어때요?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진행 중인데요. 우리 측은 정충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북측은 원기루 체육성 부상이 단장으로 나섰습니다. 남북 통일 농구대회와 2018년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빠르면 오후 6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저희 회의 끝나기 직전이네요. 아무튼 속보를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요. 주말에 가장 화제가 됐던 소식은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할 거다. 전화번호를 서로 공개했다, 나눴다.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날이 아버지의 날이란 말이에요. 17일 일요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봤을 때 지금 완전히 지난 거죠. 그 17일은. 그렇죠. 워싱턴이랑 서울 시차가 13시간이 나니까 지금 미국은 18일 새벽 4시 반 그쯤 됐을 텐데요. 아직까지 북미 정상 간 한라인 통화가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였는데 이 장면 잠깐 다시 보고 가시죠. How are you going to celebrate Father's Day? Work. I'm going to work. I'm going to actually be calling North Korea. 네, 이 인터뷰 직후에 당연히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 언제든 직통 전화번호로 통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More importantly than the document,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That's a very important thing. I can now call him. I can now say, well, we have a problem. I told him, I gave him a very direct number. He can now call me if he has any difficulty. 청와대 역시 곧장 기대 섞인 입장 밝혔습니다. 직통전화 번호 주고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수시로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자는 의지의 표현 아니냐라는 거였죠. 그렇죠. 예, 하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그런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과시한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북미 사이엔 남북 정상 한라인 같은 보안이 완벽하게 갖춰진 채널이 아직은 없기 때문이죠. 꼭 통화가 아니더라도 후속 접촉 가능성을 암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에서 직접 입장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답을 폼페이오 장관께 얻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북한과 마주 앉겠다. 그리고 어떠한 그런 생각 계획을 가지고 앉겠다. 네, 강경화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의 뜻은 후속 협상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다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로써 남북,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갖춰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는요, 올해 안으로 추진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면서 북미 정상 간에도 논의가 됐고 미국의 의지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연성을 갖고 대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또 오는 8월 초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안보 포럼 기간 동안에 이영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남북미 외교 채널 구축을 의미하는 건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측 후속 협상을 책임지고 남북 간의 강경화, 이영호 라인이 가동이 되면 외교 라인을 통한 비핵화 후속 협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지만요. 큰 방향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감할 수는 있는데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발표를 앞둔 그런 분위기죠, 신반장. 네,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장관 통화 등을 통해서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일시 중단 방침을 정했고 또 공식 발표 수순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매티스 장관이 이달 말 한중일 방문 일정을 짜고 있어서 3대 훈련 중단 등의 큰 틀의 발표는 국방장관 회담 후에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반장이 말한 3대 훈련이라고 하면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하고요,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이 세 개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부장 발음이 좋으시네요. 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네. 회담 기자회견에서 워게임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말한 뒤에 이 한미 간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결렬되면 훈련을 즉시 재개할 것이다라고 밝힌 만큼 한미군 공동 발표문에 훈련을 잠시 중단하되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스냅백, 그러니까 복원 조항을 넣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걸 두고도 미국 내에서는 비판적인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핵무기와 주한미군의 거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비핵화 협상판에서 주한미군이 장기판의 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과오라면서 한반도에서의 도발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김정은에게 비무장지대의 북한 병력을 후퇴시켜서 서울이 장사정포의 사거리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덧붙였더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인사철이긴 한데 제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일단 자복을 하고 가고요. 지금 실제로 남북 군사회담 테이블에 말이에요. 장사정포 후방 배치가 의제로 오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지난 14일 장성급 회담이 있었는데 국방부는 이때 장사정포 후방 철수 논의가 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부인을 했지만 향후 정상회담, 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사정포는 사정거리가 최대 70km가 되는 장거리 대포인데요. 북한이 전방에서 쏘면 그러니까 서울은 물론 경기 지역까지 사정권에 오는 무기입니다. 후방 배치가 실현이 되면 남북 군사 긴장 완화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 조치로 논의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주변국들도요 남북미 대화 분위기에 같이 좀 호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에 러시아로 가고요. 특히 좀 일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몸값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올 초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분위기가 완전히 되나요? 바뀌었는데요.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를 재차 요청했고요. 아베 총리는 아예 오는 9월에 북미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도력에 있다, 북일 관계를 새 출발하자라는 얘기도 아베 총리가 했죠. 다만 문제는 일본 여론인데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3%가 북미 회담이 납치 문제 해결로 이어질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어쨌든 남북미 간에도 이번 주에 또 이제 상당히 바쁜 움직임들이 아까 신반장이 잘 발제를 했지만요. 있으니까 저희가 역시 이제 사법부 거래와 마찬가지로 좀 많이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남북미 2라운드 돌입, 북미 곧 후속 협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난 주말이죠. 마지막 막말을 하겠다면서 인적 청산을 완수하지 못하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데 대한 회한을 밝혔죠. 홍 전 대표가 지목한 청산 대상 유형은 모두 9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저하고 반장들 오늘 아침에도 그 9가지 유형이 누구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본인은 마지막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은 참 일리 있는 말씀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호평을 했더라고요. 바로 그 자유한국당 청산 대상 9가지의 이 인간 유형, 이 솔직히 기자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추려지긴 했습니다만 그걸 누구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도 참 말은 하고 싶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 주말 내내 좀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민 전여옥 전 의원이 대신 해소해 줬습니다. 자, SNS에요. 1번부터 9번까지 해당 사항이 가장 많은 의원이라면서 바로 정종섭 의원을 지목한 겁니다. 자, 박근혜 정부 시절 행자부 장관 그리고 총선 때 진박 인증까지 했는데 지방선거 참패하자마자 중진 물러나라 이 성명을 발표한 게 딱 그렇다는 겁니다. 자, 전 전 의원 역대급 철판이다라는 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좀 꽤나 안다 라시는 분들 여기저기서 그 홍준표 전 대표가 내준 수수께끼 풀어서 막 올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공통되는 분들을 추려봤더니 정우택, 나경원, 그리고 이주영, 김태흠 의원 등등을 꼽더라고요. 겹쳤습니다. 자, 주로 비홍준표 선봉에 나섰던 의원들인데 때문에 홍 전 대표의 마지막 망언, 이게 당을 위한 충심보다는 향후 당권 재도전을 위한 포석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 얘기는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야당 발제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릴 텐데 지난 15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자, 가운데 김성태 원내대표 그 오른쪽 함진규 의원 주목해 주십시오. 자, 두 손을 짚고요. 무릎을 꿇고 툭툭 다시 볼까요? 무릎을 꿇고 야, 툭툭. 야, 이거 큰절 아닌데 그냥 무릎만 꿇는 건데 함진규 의원이 착각했던 겁니다. 자, 함 의원 뒷줄에 있던 박명재 의원도 자세히 보시면 큰절을 올리려다가 딱 보고 고개를 옆으로 좀 돌리고 하네요. 아무튼 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요 제목이 달렸습니다. 야, 이거 세배 아니야라는 제목으로 돌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재보선 서울 송파을에 출마했던 바른미래당 박종진 후보 3등 했었죠. 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3등하면 석촌호수 뛰어들겠다 약속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말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 석촌호수 입수가 현행법상 문제만 안 된다면 위법이 아니라면 내가 조만간 날짜 잡아서 뛰어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어쩐지 석촌호수 입수가 부디 위법이기를 바라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은데 하지만 세계일보 잔인하게도 직접 송파구청에 문의를 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구청 왈 위법 혹은 과태료 납부 행위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싸울 때 나 말리지 마, 놔봐, 잠깐만 놔봐, 말리지 마 하는데 그래 알았어 안 말릴게 하면 약간 어색해지는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데 야, 이거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도 송파구청에서 박 후보가 그 일을 강행한다면 근거 규정은 없지만 어떻게든 입수를 저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는군요. 자, 박 후보님 괜히 주변 사람들 성가시게 마시고 앞으로 그런 약속 않겠다 하고 넘어가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지금 거리 곳곳에 보시면은 당선 사례, 낙선 사례 현수막 많이 붙어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자, 눈길 끄는 현수막 제가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봐주시죠. 자, 약속 지키겠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현수막입니다. 이거 뭐 경기도 일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위에 현수막. 이재명 같은 자를 경기도지사로 당선시킨 여러분. 최성권 낙선시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 진짜 경기도 의원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최성권 후보입니다. 정치부 기자 정말 오래 했지만 이런 낙선 사례 처음 봅니다. 물론 낙선해서 화나고 열받는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분풀이를 시민들한테 퍼붓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을까요? 나도 너희같이 어리석은 유권자들 위해서 일하지 않게 돼서 너무 좋아.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서울 구로구청장 자유한국당 역시 낙선한 후보 강요식 후보 현수막도 한번 보시죠. 자, 인물보다 정당을 택한 민심 반성하고 새롭게 뛰겠습니다. 자, 구로 민심이 인물보다는 정당을 택했다. 이거 바꿔 말하면은 인물에선 내가 나았다. 그런데 구로 국민들 정당만 보고 묻지마 투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설령 그런 여지가 있었더라도 낙선을 유권자 탓으로 돌린다면 글쎄요, 이건 좀 납득하기가 힘든데요. 자, 이번 현수막은 약간 좀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대구 북구 구의회 자유한국당 이정열 당선인 현수막인데요.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뭐가 이상한데? 하시는 분들 벌써 몇 분 보입니다, 저기. 네, 복부장도 전혀 지금 눈치를 못 채시네요.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리을 히읗이라고 써야 하는데 초심을 잊지 않고 리을 기억으로 쓴 겁니다. 자, 물론 오타겠죠? 그런데 저대로라면 초심 나 초심 안 읽어. 나 초심 몰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지금쯤 전량 회수를 해서 폐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돈 좀 아까울 것 같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홍준표 전 대표의 마지막 막말, 본인이 뭐 마지막 막말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9가지 이제 청산하지 못한 유형을 언급을 했습니다. 정 반장이 뭐 전문가니까 좀 분석을 좀 해봐요. 제가 당 내부의 보좌관들 비롯해서 당 관계자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겹치는 이름들이 좀 있습니다. 이른바 비홍 중진들이죠. 이주영, 나경원, 유기준, 정우택, 심재철 이런 의원들인데 이 의원들은 9가지 유형 어딘가에는 하나씩 다 걸쳐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관계자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이들에 대해서는 홍 전 대표가 고름, 바퀴벌레, 연탄가스라고 비판을 했던 적도 있죠. 저 개인적으로는 국비로 세계 일주가 꾸민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던데요. 저도 궁금해요. 네. 짐작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있어요? 말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회의 끝나고 나서 좀 얘기해줘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뭘 생각해봐요. 그냥 얘기해줘요. 자, 그리고요. 하지만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책임은 홍 전 대표에게 있다.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중앙일보하고 한국정당학회가 국내 정치학자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보수 몰락 누구 책임이냐 물어봤더니 복수응답이 가능했고요. 그랬더니 홍준표 28명, 박근혜 15명, 안철수 11명, 유승민 9명 순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일찍 물러났더라면 강원도는 이겼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 논란이 큰 부담을 안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정치를 한 게 아니다. 이런 또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비판을 해놨던데 하여간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요즘에 그 가장 독설을 날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류호혜 전 최고위원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자유한국당에 징계 요청을 접수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두 사람의 악연이 참 질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홍 전 대표가 다시는 자유한국당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징계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 류호혜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문제도 역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좀 커지고 있는데
이부망천 발언에 뿔난 시민소송 집단, 그러니까 소송인단이 뭐 400명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소송인단 이름이 망언패가 소송인단입니다. 망언을 하면 패가 망신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 소송인단 목표치가 6.13 지방선거를 본따서 613명을 모집 중인데 벌써 일주일 만에 400명을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요. 소송액이 6억 1,300만 원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지금 정태욱 위원의 근황이 혹시 좀 알려진 게 있어요? 예, 지금 뭐 일단 지역구 활동도 않고요. 반성과 자숙의 의미로 조용히 칩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태욱 의원 측의 관계자 따르면 이 집단 소속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 정 의원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다뤘었는데 충남 청양군 의원 선거잖아요. 지금 한 표 차로 이제 당락이 갈렸다는 얘기를 이제 양 반장이 지난주에 했었는데 지금 4번의 재검표 끝에 한 표 차가 지금 결정이 났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충남 청양군 가선거구였죠. 지난 13일 무소속 김종관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가 1,398표씩을 득표를 해서 공동 3위가 됐습니다. 무려 4번의 재검표 끝에 임 후보를 찍은 한 표가 무효표가 되면서 선거 다음 날 아침 6시에 이 무소속 김종관 후보 1,398표, 임 후보 1,397표로 김 후보가 결국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임 후보가 충남도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한 겁니다. 무효표 처리된 그 한 표가 무효표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반장이 얘기했던 무효표로 처리된 그 표 있잖아요. 그게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그 무효표를 찍어서 공개를 한 건데요. 보시면 임상기 후보 칸에 분명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다른 후보 칸에 인육, 그러니까 인주 그 흔적이 묻어서 이걸 무효표로 처리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선관위가 이럴 땐 유효, 뭐 저럴 땐 무효라면서 몇 가지 예를 제시한 게 있는데 보시면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으로 더럽혀진 경우 유효라고 해놓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선관위 가이드라인대로라면은 유효표로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충남도 선관위가 저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을 하게 되면 김종관 당선자와 민주당 임상기 후보는 다시 1,398표로 동수가 됩니다. 자, 후보가 동수일 때는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서 한시라도 먼저 태어난 연장자가 당선이 되죠. 그런데 임상기 후보가 한 살이 더 많고 그렇게 되면 당선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당선증도 교부받고 당선 사례까지 하고 있을 텐데 야, 정말 당락이 또 뒤바뀌면은 허탈한 상황이 될 거고,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최종 결정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관련 속보가 나오면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을게요. 홍준표 인적 청산 대상 지목 논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고 나흘이 흘렀지만은 6월 국회는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할 야권은 참패의 후유증 때문에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오늘 중앙당 해체 선언까지 했는데 보수 야권의 내홍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혼돈에 빠진 보수 야권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여당 압승, 야당 참패라는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 국회는 의장 선출도 못한 채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제발 국회부터 정상화시키자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자유한국당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반성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방탄국회를 즉시 철회하고 국회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월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원구성 협상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 협상에 나설 만한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오늘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중앙당 해체라는 긴급 처방전을 내놨습니다.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김성태 대표 대행은 오늘 크게 5가지의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방금 들으신 중앙당 해체와 동시에 당직자 전원이 사퇴하기로 했고
그리고 구태청산 TF를 가동하고 외부 인사를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당 해체와 혁신 작업이 완성이 되면 이 당명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재창당을 선언한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중질환에 빠진 자유한국당이 일사불란하게 이 쇄신책을 따라서 움직일지는 의문입니다. 일각에선 비대위가 아닌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오전에 열린 재선 의원 모임에선 김성태 권한대행의 리더십을 놓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첫날 원내대표의 그 퍼포먼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보여주기식 이벤트 퍼포먼스 이제 좀 그만하자고요. 맨날 그냥 보여주기 해가지고 어떻게 넘어갈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가 좀 그것도 월권을 하는 거예요. 네, 당 일각에선 한때 비박계로부터 친박 팔적으로 불렸던 김진태 의원도 누굴 비판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어쨌든 이 사죄 퍼포먼스에 대한 진단은 새겨들을만 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쇄신을 한다면서 사죄의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썼던 방식을 재탕, 삼탕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짤막한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질문부터 들어보시죠. 다음 사진을 시기별로 배열하시오. 자, 주관식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똑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전부 다릅니다. 정답은요, 3, 1, 2였습니다. 자, 먼저 3번 사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총선 당시의 새누리당의 사죄 퍼포먼스였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더욱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더욱 아프게 매를 들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시기는 1번 사진입니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했을 때입니다. 거짓된 생각으로 나라를 망치는 패권 세력들을 극복하고 참된 약속, 참된 생각으로 실천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참된 약속만 하겠다고 다짐했던 바른정당,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었던 상당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죠. 자, 그 주역들이 다시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올랐기 때문일까요? 마지막 2번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미 국민들에겐 식상할 만한 사죄 퍼포먼스가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또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자중질환에 빠져 있지만 대한야당을 자처했던 바른미래당 역시 내홍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 개혁이냐, 개혁 보수냐, 정체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 한마디로 논란 종식을 시도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민주당과 반성할 줄 모르는 원조 적폐정당 자유한국당을 대체하기 위해 숱한 고뇌와 돈민을 헤쳐오며 만들어진 중도 개혁 정당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원조 적폐정당인 한국당으로 복귀할 의원 없습니다. 하지만 당내 지분이 적지 않은 유승민 전 대표가 개혁 보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한동안 노선 투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정체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전당대회 전이라도 분당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중앙당 해체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에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네, 임정희의 진짜일 리 없어입니다. 요즘 자유한국당 의원들 심경이 딱 이럴 겁니다.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믿기 힘들 정도로 최악의 참패를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거 참패 이후 자유한국당이 쏟아내는 쇄신 방안을 바라보는 국민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지금의 반성은 진짜일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오늘은 중앙당 해체 카드까지 꺼낸 자유한국당, 이게 진짜일 리 없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걷어내기 위해선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혼돈의 보수 야권 6월 국회 빈손 우려입니다. 네, 아까 이제 김성태 권한대행 오늘 이제 쇄신책을 밝혔잖아요. 뭐 김진태 의원이 아까 입장도 좀 들어봤지만은 한국당 재선의원 15명이 오늘 뭐 입장을 냈더라고요. 이제 의총을 소집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좀 여러 가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자, 혼돈에 빠진 야권 상황은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국회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그 지방선거 이후에 당 정비에 나선 상태인데 전당대회 날짜가 확정이 됐잖아요. 8월 25일이죠. 네, 일단은 뭐 대외적으로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야 협상을 벌이면서 대내적으로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는 8월 25일 서울 올림픽 실내체육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고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는데요. 곧바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권역별 최고위원제는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뭐 한꺼번에 뽑을지 아니면 나눠서 분리해서 뽑을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친문재인 진영 등 당 주류는 대표의 권한이 강한 분리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반면 비문계에서는 분리를 해서 선출하게 되면 당대표가 지나치게 큰 권한을 행사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준위에서 지도체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 반장, 지금 이제 어떤 인물들이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예, 일단 뭐 차기 지도부는 2020년 그러니까 21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뭐 중요한 자리죠. 또 문재인 정부 2년 4년 차, 이 4년 차를 함께 하면서 국정 운영의 주요 축으로서 역할도 수행해야 하죠. 그 어느 때보다 때문에 권한도 크고 책임도 큰 여당 대표라 할 수 있는데 때문에 자천타천으로 20명에 육박하는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7선의 이해찬 의원, 6선의 이석현, 5선의 이종걸, 4선의 김진표, 박영선, 설훈, 송영길, 최재성, 그리고 3선의 우상호, 우원식, 윤호중, 이인영 의원 등이 오르내립니다. 자, 김부겸 행안부, 김영춘 해수부 장관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추미애 당대표 연임 가능성도 나왔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0%다 가능성 뭐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정말 쟁쟁한 후보들이 많군요. 지금 여당은 그 표정 관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겸손한 이미지를 외부에 보이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야권 상황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자유한국당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김성태 권한대행이 쇄신책을 내놨잖아요. 네, 김성태 대행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 해체와 동시에 구태청산 TF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김 대행 이야기부터 듣고 가시죠. 우리 당 당직자 전원의 사퇴를 수리하고 구태청산 TF를 동시에 가동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중앙당 청산과 관련해선 김성태 권한대행이 직접 중앙당 청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이 청산 작업을 진두지휘하기로 했고요. 중앙당 조직을 10분의 1로 줄이고 지역에 있는 당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원내, 정책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건데 외부 인사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고 전권을 줘서 혁신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새로운 당명을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뭐 시작할 때 정 반장이랑 얘기했지만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지 채 2년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예, 또 바꿔요, 당명을. 6개월도 안 됐죠. 예,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당명을 바꾸는데 어쨌든 다급하니까요. 당명을 바꾸면서 뭐 재창당하겠다. 이게 이제 김성태 권한대행의 구상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잘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우선 선거 참패 이후에 처음 내놓은 쇄신안에 초점이 당직자 전원 사퇴. 여기에 방점이 찍힌 걸 두고 본말에 전도됐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작 당을 망친 건 국회의원들인데 책임은 당직자들이 가장 먼저 져야 되느냐 뭐 이런 비판인 거죠. 또 혁신 비대위가 구성이 된다 해도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비대위를 여러 번 띄웠지만 제대로 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에 새누리당은 임명진 비대위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맞아요. 당시에도 인적 청산, 구체적으로는 친박 청산을 가장 큰 과제로 삼았지만 일부 친박 인사에 대한 징계 조치만 내렸을 뿐 제명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었는데요. 또 홍준표 전 대표가 띄운 류석춘 혁신위원회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만 했을 뿐 서청원, 최경환 등 핵심 친박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는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중앙당 해체, 비대위 구성 잘만 하면 당 혁신을 이룰 수도 있죠. 문제는 그 방식 자체가 아니라 당 구성원들이 얼마나 지도부 방침을 따라주느냐에 달린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오늘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이런저런 쇄신책을 내놨는데 당장 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김 권한대행이 기자회견을 하던 시간에 당내 재선 의원 모임이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는 김 권한대행이 상의도 없이 중앙당 해체 선언을 했다. 당장 정당법도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비판이 막 쏟아졌습니다. 재선 의원들은 곧바로 의원총회 소집 요구를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첫날 그 원내대표의 그 퍼포먼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가 좀 그건 월권을 하는 거예요. 무슨 2년까지 자기 마음대로 건드리려고 하고 또 그런 퍼포먼스나 하려고 하고. 네, 지금 이제 김진태 의원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당내에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그 비박계로부터 또 친박 팔적 이렇게 또 지목이 됐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또 이번 참패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서로 남탓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 상황은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 어때요? 바른미래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동철 비대위원장 체제는 띄운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오늘 여야 각 당을 예방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노선 투쟁이 시작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김 비대위원장 중도 개혁이라는 말로 당 정체성을 좀 분명히 정리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 적폐 원조 정당인 한국당으로 복귀할 의원은 없고 지역 정당인 민주평화당의 기웃거릴 의원은 더더욱 없다면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다당제 가치를 지켜내고 중도개혁 실용주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오신환, 최입의 김수민 의원과 이지연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등 30대에서 40대 소장파 정치인들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040,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의원들에게 당 쇄신을 맡기는 그런 전략을 쓴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혁신 분위기를 살려내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바른미래당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경기도 양평에서 캠핑 방식의 의원 워크숍도 열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이 텐트에서 함께 잠도 자고 밥도 해 먹고 그러면서 워크숍을 진행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화학적 결합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바른정당 출신, 국민의당 출신들이 당의 정체성 등을 놓고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중도 개혁이라고 당 정체성을 사실상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개혁 보수를 고집하고 있죠. 때문에 향후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질 요인은 잠복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당 수습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당 내부의 갈등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움직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갈게요. 김성태 중앙당 해체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스타 심석희 선수 폭행 논란이 있었죠. 오늘 경찰이 당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사람으로 알려진 조재범 전 코치를 소환했습니다. 상습 폭행한 거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몇 차례 폭행하셨나요?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왜 때린 겁니까?
빙상연맹의 영구 제명 조치에 대해서 억울하신 부분 있으십니까?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석희 선수 말고 다른 선수도 때렸습니까?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석희 선수와 조재범 전 코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를 발굴해서 키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심석희 선수가 은사라고 부를 정도의 사이인데요.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심석희 선수의 선수촌 무단 이탈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조 전 코치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심 선수가 본인의 주종목 1500m에서 예선 탈락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 여자 계주 3000m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심 선수는 당시 인터뷰에서 힘든 일이 있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올림픽을 준비할 때 뭐 힘든 일도 있었고 이러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생각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나중에 제가 늙어서 지금 올림픽을 되돌아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올림픽으로 남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저한테 던졌던 것 같아요. 이후에 문체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일어났던 각종 논란과 관련해 특별 감사를 벌였고 지난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심석희 선수의 폭행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선수촌 내에 밀폐된 공간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발과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을 했고 대통령이 선수촌을 방문했던 당일 2018년 1월 17일에는 폭행한 코치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대표 지도자들도 폭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폭행당한 선수가 몸살 감기로 병원에 갔다고 대한체육회의 허위로 보고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조 전 코치는 빙상연맹으로부터 영구 제명을 당했고 이후에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한편 심석희 선수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조 전 코치로부터 2차례 더 폭행당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추가 폭행이 더 있었는지 피해를 입은 다른 선수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한 영화 4등에선 매일 4등만 하는 주인공 준호를 1등 만들기 위해서 폭행하는 코치가 등장합니다. 매를 맞아서 반짝 성과가 나긴 했지만 준호를 성장시킨 건 폭력이 아니라 수영에 대한 애정이었습니다. 한때 체육계에서 폭행이 사랑의 매로 둔갑해 피로 악으로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은 지났습니다. 더 이상 체육계에서 폭력이 이슈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흡연 주위 사람에겐 갑질 새 금연 광고 공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새 5개 광고를 금연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중에서 직장 동료 편인데요. 상사가 건네는 같이 한 대 필까 이런 말이 후배에게는 갑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또 젊은 세대의 언어를 반영한 금연 포스터 역시 새로 공개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줄담배 줄초상, 뭐죠? 잊어버렸습니다. 식후땡 인생땡 이런 식인데 상당히 리듬감이 느껴지죠. 요즘 금연 광고는 망가진 신체 등 흡연 피해 또는 이제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주로 써왔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인 갑질 문제를 활용한 이런 새로운 광고가 어떤 반응을 얻을지 궁금합니다.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또 잊어버렸습니다. 또 양반장이 또 놀리겠네. 그냥 제발 좀 보고 하세요. 그냥 보고 아니 하세요. 보고 하는 것 내 머리를 믿어요.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도